제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한 여러 개의 후보로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캠프에서 골라 주신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목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인문학 책을 만들고 뭐 번역하고 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돌봄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을 2019 년에 출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책을 제가 왜 썼는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 그 인문학 공부를 오래 하고 인문학 책을 잘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잘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이제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 이제 인생의 과제로 되게 뒤늦게 저는 사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낳게 됐어요, 뒤늦게.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해결하지 않고 외면해 왔던 많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관계들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괴롭고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제가 여기 책에는 막 그런 걸 썼는데 그때 육아일지를 다시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고 거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인용한 대목은 뭐 살을 제가 제 살을 다 먹이고 싶고 뼈를 막 갈아서 다 먹이고 싶다고 애한테.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압도되고 잘하고 싶은데 너무 못하고 남들은 다 잘하고 나 빼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정말 2만 년의 역사상 내가 이 육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는 너무 힘들고 근데 나는 또 왜 이렇게 잘하고 싶고 애를 뭐 어떻게 제가 하게 만들 것 같고 애가 나 때문에 아파지거나 다치거나 잘못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불안과 막 이런 것 여러 가지 좀 많이 이제 그런 이상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그 그것을 좀 뭐랄까 돌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을 극복이라는 말은 정확할 것 같진 않지만 어 이제 좀 포용하게 되는 삶에서 포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을 정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돌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어 생각했던 것을 적기도 했고 저의 경험도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면 그리고 제가 인사할 때 그 얘기 빼먹었네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돌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뭐 느낌 같은 것을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것은 돌봄이 너무나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저평가된 활동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어렵다.'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량화된 어떤 것으로 이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겠죠. 그리고 뭐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가가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해왔던 일이어서 주로 여성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경험이 작고 뭐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다듬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일환으로 저 책도 낸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꿈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저희 아이가 저희 집 앞 골목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돼 가지고 팔딱팔딱 이렇게 뛰다가 막 제주 넘기를 돌더니 뒤로 막 제주 넘기를 돌더니 바다 표범이 된 거예요. 근데 바다 표범이 돼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표범이 저를 끌고 막 저를 수레 같은 데 끌고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가 너무 조그만 애가 너무 날 끌고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막 하고 그러다가 다시 갑자기 엄청난 내리막길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리막길을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제가 이렇게 속도를 제어하면서 갔죠. 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보다 너무 힘이 작은 애라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놨어요.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놨더니 이렇게 슉 날아가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커다란 연못에 풍덩 들어갔어요. 우리 차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속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물속이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너무 뭐 잘 보이고 시야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물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연못 아래에 벽에 그 우리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보일 것 같은 엄청 고대의 어떤 그런 벽화 이렇게 부조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손자국이 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대봤어요. 그럼 이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뭔가 비밀의 문이 쫙 열리면서 제가 다른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잘 나왔어요. 되게 만족스럽게. 근데 이제 그 꿈이 저는 제가 돌봄에서 겪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압축해서 상징하는 그리고 되게 좋은 기운을 주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소중하게 그 꿈을 간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기록도 해두고 했는데 이제 그냥 너무 그냥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막 어쩌고 저쩌고 너무 힘들고 뭐 막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이가 저를 끌고 가는 면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돌봄에는 이제 오르막길도 있어요. 그게 되게 힘들다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양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일이기도 했고 또 내리막도 있어요. 되게 즐거운 경험도 있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 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육체적인 감각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내려가는 경험이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속에 풍덩 들어간 거는 저희 아이는 이제 수륙 양생이었던 거예요. 물속에서도 편안하고 엄마 아픔 같은 물속에서도 편안하고 육지에서도 편안한 존재였고 저는 사실 그 물속이라는 것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고 그러나 아이를 믿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꽤 몸에 잘 맞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냐면 정말 선사시대의 어떤 흔적들 그러니까 저의 아주 깊은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꿈 덕분에 제가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이제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이게 그냥 책으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떤 돌봄이든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잘할 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돌봄들을 다 이제 장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물인 것이죠. 여러 돌봄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오래 좀 떨어져 살았고 저에게 좋은 어떤 부모님의 모델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근데
저를 이제 어려서 키워주셨던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돌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기운이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의 형상을 하고 어떤 저한테 기운을 주는 어떤 이미지는 할머니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꿈속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저를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저를 뭐 안아줬던 손길, 뭐 저를 닦아줬던 손길, 뭐 저에게 보냈던 눈빛, 눈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잊고 있고 계속 저는 항상 원망을 하면서 살았지만 알고 보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에는 그런 많은 돌봄의 손길과 눈빛과 마음과 이런 발걸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다.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태는 우리가 받은 만큼 기억도 못하지만 받은 것들을 나도 또 세상에 보태는 일이 어떤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막 많이 기록돼 있지도 않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것이 조금 더 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 상태로 올라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좀 이야기가 이렇게 같지만 들어간 김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사랑 애자를 이것은 제가 예전에 강신주 선생님이 강의하던 것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그 생각이라서 나눠보고 싶어요. 사랑 애자가 그러니까 동양에서 왜 사랑 애자가 이렇게 소중히 하고 아끼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러브나 뭐 우리말의 어루다 이런 거랑도 좀 달라요. 되게 아끼다, 소중히 하다 이런 뜻이고 그 이제 만들어진 말을 보면 이렇게 손톱과 발과 이제 마음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강신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몸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이 모여서 그 뭐지?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지. 사랑이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좀 정말 이제 서양의 어떤 개념들보다도 핵심을 짚은 것 같은데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생명이 또 사랑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기 위해서만도 해야 되는 노동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해야 되는 노동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은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천국이나 죽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막 살아 움직이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뚫고 나가고 막 지금 여기 나무들 보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쟤네가 손을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피어나려고. 겨울에 이렇게 했던 겨울 가지들이 저렇지 않은 거 너무 잘 아시죠, 대표님?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막 손끝을 지금 막 올려서 뚫고 나가려고. 거기서 뭘 피워내려고.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 아시죠?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힘든 것보다 몇 배가 더 힘들다고 해요. 태어나는 노동이.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뭐 저는 책에도 썼지만 뭐 엄청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라마즈 수업을 듣고 막 호흡을 하고 체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아 나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은 전혀 배우지 않고 막 걔네가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뭐 어깨를 한번 비틀었다가 뭐 머리를 거꾸로 뒤집었다가 뭐 엄청나게 이걸 뚫고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인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 노동과 사랑과 생명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쵸? 사실 되게 편안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될 때인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나를 유지하는 게 나를 돌보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불행한 분들, 본인들이 불행한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물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힘든 분들도 너무 많죠. 그치만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막 좀 이제 일을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을 할 수 없고 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릇 자체가 없어서 이것을 괴로운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생각을 막 해요. 저는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여성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여성, 남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봄을 여성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제 책은 그런 책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는 책인데 인간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여성적인 가치도 있고 남성적인 가치도 있고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어떤 여성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성에 대한 생각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는 면이 있어서 여기서 길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 중반에 어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성주의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에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막 시작되고 그래서 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어 '많이 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좀 과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 어쨌든 돌봄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고 있었고 돌봄과 여성성을 연결해서 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그래서 양육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신뢰라는 자원이 넓게 잘 퍼져 있으면 그렇게 양극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원이 많은 분들은 자원이 많은 대로 너무 막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다 너무 과하게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망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또 너무나 자원이 없는 쪽에서는 또 없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고 이런 이제 양극화의 현상을 이제 몇 년 계속해서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신뢰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좀 공유를 해 봤어요. 이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 사실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럴 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 못 들으니까 그냥 누추하지만 제 사례를 공유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들의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할머니들의 상징들이 이미지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여성 상징, 여성에게 힘을 주는 어떤 여성적인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책을 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꿈에 그렇게 할머니들이 나와요. 뭐 저기 북부 독일에 러시아 남부에 막 농부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냥 정말 이제 어디 삼신 할머니 같은 어떤 할머니도 나오고 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그전에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꿈에 나오면 잊어버리고 그 꿈에선 좋았지만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러지 않고 잘 기록하고 가끔 이제 그림도 그려 놓고 고맙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는 것들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구나. 그걸 잘 받아야지. 그리고 저를 뭐 키워주셨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 사진은요, 캐테 콜비츠라는 화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약간 독일의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시기에 활동했던 조각가시기도 하고, 이제 판화도 하셨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그림이 저는 되게 이게 선전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어떤 힘이 있긴 있는데 너무 거칠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거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작품들이 다시 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보다 어떤 그러니까 전쟁 반대를 하셨던, 굉장히 그러니까 요거 그 위에 요거 여성을 돌보는 여신 상징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이분이 제가 꿈에 나왔던 올가 아주머니랑 비슷한 분이라서 사진 찾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반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독일의 이제 예술가지만 실제로 봤더니 굉장히 어떤 돌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표현을 하셨던 건데, 제가 옛날에 못 봤던 거죠. 캐치를 이렇게 젊어서는 캐치가 전혀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나이 들어서 그 작품들을 보니까 반전 메시지 밑에 그런 어떤 돌봄의 어떤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 작품도 좀 다시 보이고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여기 막 너무 멋있는 나무들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너무 지금 행복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 그것을 또 느끼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저 안에 그게 저를 돌보는 이제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가까이에 있는 여기 꽃도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그려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그냥 그런 예시예요. 제가 잘 못 그렸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캐테 콜비츠 닮았다는 올가 아주머니를 그린 거고요. 제가 더 잘 그린 게 있었는데 정말 소중히 간직했지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메모. 가운데가 길자 할머니. 약간 삼신 할머니 같죠? 되게 무섭게 생겼고 엄청 생활력이 강한데,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약간 한국의 어머니 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제 책에도 썼는데, 왜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막 밭에서 막 밭을 갈다가 애를 막 몇 명, 막 7명, 8명을 막 낳고 막 그다음에 막 나중에 애 다 키운 다음에 뭐 또 막 또 이제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보면서 뭐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공부도 하셔 가지고 막 시를 쓰는 이런 할머니들. 한글을 막 배우셔 가지고 그때 뒤늦게 시를 쓰는 이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너무 좀 신화적이지만 한국에 드물지 않은 그런 막 엄청 생활력이 강하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내면이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할머니. 제일 왼쪽은 이시스 데메테르라고 하는
데메테르라고 거의 봐야죠.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 가까워진 상태의 이시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여신 상징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고대 여신들을 또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신들만이 아니라 고대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그 꿈에 나왔잖아요. 제 꿈에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젊어서 했던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 고대 여신들 보면 이제 여기 이난나라고 제일 위에 왼쪽에 있죠. 이난나가 그래도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절에는 이제 여신들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통합돼 있어요. 여신들이 뭐 나중에 비너스 뭐 이렇게 갈 때처럼 뭐 비너스나 아테네는 이제 전쟁하고 뭐 지성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난나는 막 다 통틀어. 자기가 뭐 미의 저거이자 여신이자 뭐 풍요, 대지의 여신이자 하늘의 여신이자 막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이자 모든 걸 다 약간 통합적인 이런 그 여신상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시타르로 오고 그 이난나 이시타르는 조금 같이 이렇게 같은 이제 문화권만 다르고 좀 같은 시기에 같은 여신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시스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알려져 있죠. 그 여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어떤 그 문화권을 거쳐서 그다음 이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 데메테르는 이제 비너스나 아테네보다는 조금 더 이전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전 문화권. 그리고 이제 비너스 아테네 정도 되면 굉장히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들이 자리를 잡은 시기에 굉장히 분화된 어떤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여신들인데, 이게 옛날 여신들 좀 상을 갖고 와봤어요. 이게 기운을 좀 받으시라고. 네.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활동이 예술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좌우명처럼 항상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문장이에요. 근데 다흐친이라는 러시아의 이제 그 평론가가 있어요. 그 평론가가 하신 말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창조하는 것이 더 쉽고 예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예술만 하는 건 되게 쉽대요. 삶을 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제끼고 뭐 지금 당장 누구 씻기고 먹이고 해야 되는 일을 다 내버려 두고 내 예술에만 몰두하고 막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는 너무 쉽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그거는 그냥 그런 예술이죠. 그런데 또 뭐도 쉽냐면, 예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막 내가 해야 될 일들, 오늘 하루하루의 노동, 먹고 사는 노동,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 그것만 하는 것도 되게 쉽대요. 안 쉬운데 우리 둘 다 안 쉽다는 건 잘 아는데 둘 다 되게 쉽대요. 근데 정말 해야 되는 거는 둘 다를 같이 해야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원래 땅과 하늘을 이어야 하는 존재라서. 그래서 이거를 다 하라고 해서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어느 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표현하는 작업이거든요. 표현. 예술이라는 건 여기서 뭐 대단한 내가 막 화가 나서 어디 가서 무슨 미술 대전에 입상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시 써가지고 뭐 등단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를 표현하는 작업. 객관적으로 뭐 그것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와 무관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작업을 어 그
게을리하면 인간으로서는 조금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너무 마음 무겁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되게 또 즐겁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천할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줄리아 캐머런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에서 같이 워크숍 형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주 동안 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의 창조성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떤 표현부터 시작을 막막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표현 이게 신이 그러니까 줄리아 캐머런의 아티스트 웨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이라는 걸 이제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이나 이 돌봄이나 이런 인문학에서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뭔가 어떤 형이상학의 어떤 최고봉이라 이랄까? 어떤 의미라는 것으로 창조성이라는 것으로 그냥 좀 대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낸 어떤 그 존재는 우리의 고통과 느낌과 생각이 표현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인내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인내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내가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그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가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라, 그건 노예거든요. 노예처럼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아니고 굉장히 그것을 숙고하라는 얘기거든요. 숙고하라는 얘기인데, 숙고하려면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요즘에 욥을 다시 읽고, 욥기라는 성경의 어떤 거기를 다시 읽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넣어놨는데, 욥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위에도 썼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욥이 막 되게 고통을 받거든요. 되게 신을 잘 믿는데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친구들이 와서 뭐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뭐 신이 너한테 괜히 벌을 주겠니? 막 이러면서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막 생각해봐. 이런데 정말 잘못한 게 없고, 근데 그때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부인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 뭐라 그러지? 계속 고통이 오는데 욥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몸을 이렇게 막 긁고 있어요. 이게 완전 문둥병이 돼 가지고 이걸 막 도자기 같은 걸 깨 가지고, 돌을 깨서 그걸로 막 긁고 있었어요, 온몸을.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참다 못해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지금 너 이제 정말 신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죽어버려!" 이렇게 "신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말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욕을 그 이후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많은 주회서와 이런 데서 뭐 완전 하와처럼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여성주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생각을 해 봤더니 이분이 너무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어떤 완전 노예 상태나 체념이나 어떤 그런 단계의 수용으로 빠지려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솔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인데, 이게 바로 분노인데, 분노의 힘인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페미니즘이 굉장히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분노의 힘에 이렇게 빙의돼서 이렇게 뭐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분노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체념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이제 고통과 뭐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고통과 뭐 그것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표현되려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그 정말 즉각적이지만 제대로 된 정확한 상황 판단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유, 힘들어.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다 신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약간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아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어, 더듬어도 잘 알아듣고 계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숙고를 하려면 또 분노 단계에만 머무를 순 없죠. 그래서 숙고를 하려면 분노를 또 넘어서야 돼요. 근데 분노를 하지 않고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나한테 고통이 주어지면 그건 당연히 화가 나야지 맞는 거고,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참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화를 삭혀서 이걸 표현이 되기까지 만들려면 이제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제 책에 썼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내야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인문학이나 종교를 하는 거거든요. 화를 다 낼 만큼 냈는데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나만 계속 소진돼. 그럴 때 우리가 인문학과 종교에 기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막 해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국어로 된 책처럼 소중히 간직하라고 릴케가 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읽을 수가 없어. 잘 간직해서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시간과 어떤 속성.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말씀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게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최종 목표는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신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가 돌봄은 그 양육, 제가 이제 주로 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양육에 관한 건데요. 저는 그냥 이런 것을 약간 결론부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육은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타자를 동일화하지 않은 채로 수용하는 것, 타자를 고스란히 타자인 채로 존재하게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뒤늦게 양육을 통해서 다른 타자들의 존재와 출현에 대해서도 겸손과 한대를 시도해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네, 좀 복잡하게 썼지만 어쨌거나 이게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의 앞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막 비둘기가 이렇게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너무 약한 존재인데 너무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양육의 감수성은 그런 거거든요. 엄청 뭔가 약한 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 근데 그것이 그걸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인데, 이게 불쌍하다는 마음이랑은 좀 다르고, 또 이게 막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이랑도 좀 달라요. 그것이 돌봄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야. 취약해. 그런데 동시에 대단해.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약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잘 도와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맘대로 내가 어떻게 착취해야지, 이건 더더욱 아니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감수성을 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타자를 수용하는 게 어쨌든 핵심이다. 타자를 수용. 그쵸? 타자를 수용한다는 건 타자가 타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타자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조금 더 쉽게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경계선이라고 얘기하죠. 경계선. 그런데 경계선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네.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경계선. 그러니까 나의 경계가 되게 이렇게 있어야지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책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할 수는 없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일단은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맨 밑에 정리했는데, 일단 나를 모르잖아요. 나를 모르면 내 경계가 안 생겨요. 저도 사실 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인문학 막
학교도 더 오래 다녀가지고 인문학 공부도 더 오래 했고 아이 낳기 전에도 저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나에 대한 무지가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어떤 이제 살면서 계속 그런 무지의 공간들을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 경계가 안 생기죠. 그러면 막 경계가 막 저기도 가 있고 저기 하늘에 거기 막도 가 있고 저기 땅에도 가 있고 막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막 쪼그라들어 있어. 제가 이것도 옛날에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막 이렇게 몸은 제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막 애 막 매일매일 씻기고 막 이렇게 너무 먹이고 막 애가 잠도 안 자고 막 그랬는데 생각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는 사실 요 사이 어딘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쪼그라든 거는 펴고 너무 크게 나와 있던 거는 끌어당겨서 이렇게 내 경계선을 잘 만들어야 됐던 거죠. 이제 그 노력을 저도 정말 한 4년 정도 했어요. 어 뭐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일도 많이 그러니까 뭐지? 노동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가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제가 봤더니 이제 동일시나 투사의 사랑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건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정의했던 걸 생각하면 사랑은 거기서 노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노동력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뭔가 나의 일부인 줄 알고 사랑하는 거. 아니면 거기다 막 나를 투사해서 나의 어린 시절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아기 때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다는 이런 그런 원망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애한테 그걸 계속 제 안의 어린아이를 제 애한테 투사하면서 얘를 미친 듯이 어떻게 막 100%, 200%, 300%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 잘못된 그러면 이제 애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게 저는 제 작업의 일부였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속에서 인제 그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내가 막 애를 열심히 돌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려놔. 걔는 네 게 아니야. 너가 아니야." 계속.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애를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고 저는 막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애를 주셔서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애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지 막 막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막 그랬는데 계속 내려놓으라고. 근데 하여튼 그 시간이 좀 저는 좀 걸렸어요. 제가 되게 어린아이 같았던 것이죠. 지금도 물론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관계 맺기가 하고 계속 상호 이전 상태가 되고 어 그럼 아이도 못 자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는 것은 그 돌봄이 아닌 거죠. 어 돌봄이 막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저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동일시를 하고 투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저도 그랬고 뭐 거의 뭐 너무 열심히 막 모든 혼을 바쳐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그 부담도 느낄 때가 있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큰 이제 돌봄의 어떤 사이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이렇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 저는 이거 무슨 다른 분들을 뭐 불쾌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제가 욥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읽고 어 이제 뭐 어떤 최근에 있었던 어떤 변희수 하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특히 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날서고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야말로 굉장히 이렇게 계속 뭘 물어가야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신이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가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안 물어도 되거든요. 골치 아프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러고도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안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문학을 하거나 종교가 있거나 이제 이게 샤머니즘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날 복을 받게 해 달라 이런 종교가 아니라 계속 따져 물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 분들은 계속 어떤 어려운 물음을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음 신이 나를 왜 만들었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변희수 하사 이후에 오히려 '정말 여성이 뭐지?' 이 고민을 다시 또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많은 편견과 오해와 달리 그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엔 수도자예요. 수도자고 철학자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물어야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정말 어 말하긴 좀 어려운 거지만 고통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있으면 일단 분노가 있어야 되죠. 체념보단 분노가 낫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야 되고 분노하게 된다면 이제 고투를 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쵸?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숙고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숙고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끝에 이제 의미라는 게 생기거든요, 뜻이. 근데 이거를 신은 원하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물론 인간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숙제를 더 많이 주신 것 같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숙제를 쪼끔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진 진짜 모르겠고 그건 정말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덜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 그래서 어떤 그것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압도되거나 이제 분노해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해서 그냥 수동적인 노예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처음 이제 주제가 돌봄이잖아요, 돌봄. 근데 돌봄을 제가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봤어요, 돌봄. 이거 편해지려고 나를 돌보는 거 뭐 이렇게 나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편하게 누워서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돌보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이 어쨌든 저는 어떤 뜻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내기를 신이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삶의 조건들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까라마조프에 나오는 말인가요? 그 불행한 사람은 한 가지 이유로 불행하고 이게 거꾸로였을 수도 있어. 제가 행복한 사람은 저마다 이유로 행복하다. 불행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 똑같은 이유로 불행하고 행복한 가정은 정말 수만 가지 이유로 행복하다. 이게 까라마조프에서는 이제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나 그 연구자들이 관찰한 결과도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이유로 불행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 행복한 게 다 달라. 다 저마다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서 다 다른 의미로 행복해요. 이제 그 행복까지 가는 어떤 그 조건으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막 달려온 게 1시간이 넘었어요. 그쵸? 잠깐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그쵸. 쉬고 조금. 그러면 네, 잠깐 쉬고 우리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돌아오셨나요? 아직 다 안 돌아오셨다. 그쵸? 조금 기다릴게요, 저희. 그동안에 이렇게 아까 저기 배수윤 선생님께서 분노나 이제 울음이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 공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게 좋죠. 그쵸. 그 분노가 되게 이제 정직한 표현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우리가 근데 거기서 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더 가는데 꼭 필요한 단계. 분노를 안 하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노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나 필요한 단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다음 돌아오신 지 한 3분의 1 정도 돌아오신 것 같고, 화면 원래 안 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렵고 조심스럽고 무겁다기보다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 되게 쉽게 막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만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이거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네네네.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 실제로 이분도 어떤 신경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성별 정체성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고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표현해낸 분이에요. 표현에 성공하신. 분노와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숙고와 체념도 우리가 때로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체념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숙성의 과정 이걸 다 거쳐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해낸. 그래서 지금은 예일대학의 정신연구소에서 어떤 젠더 관련한 정신건강 문제를 특별 이제 자문을 하고 계시고 우울증 센터 이런 데서 이제 계시고 책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1권이고요. 요 두께예요. 이게 하나에 1000페이지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한 권에 지금 거의 900페이지인데 이런 게 또 한 권 있어요. 2권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1000페이지 책처럼 막 안 넘어가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래도 쑥쑥 이렇게 넘겨요. 왜냐면 우리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다 경험들이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한마디로
이게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직적인 정체성과 수평적인 정체성을 나눠요. 그래서 수직적인 정체성은 이를테면 우리가 한국인이면 그건 가정에서 뭐 부모와 자식이 공유하는 정체성인 거죠. 뭐 황인종 우리가 공유하죠. 아시안 공유하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그 절대로 공유되지 않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수평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분은 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런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헤테로섹슈얼리티를 가진 이제 그런 부모와 또 그렇지 않은 자식들 사이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여기 목차를 보면 1장은 아들, 그러니까 성별도 좀 다르잖아요. 이제 엄마랑 자식이 성별 정체성이 다른 경우 아주 보편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의 경우에도 부모 자식이 같은 수직적인 정체성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죠. 자식들은 아니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고유한 언어와 문화와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가족 간의 공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운증 혹은 자폐증,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중증 장애 나오고 그다음에 신동의 경우도 나와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고. 그다음에 범죄자가 나와요. 범죄자의 부모.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마지막 장이 이제 아버지로 끝나는데 이분이 실제로 아들에서 아버지가 됐어요. 이걸 연구를 뭐 거의 몇만 가정을 인터뷰를 10년 동안 한 책인데 저는 정말 일독을 권하고요. 그 사이에 그 연구를 하시는 동안 이분이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수평적인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부모잖아요. 부모한테 나를 이해시키고 그걸 관철시킨 아동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표현을 잘하게 되고, 근데 그게 번번이 좌절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좌절되는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10년의 연구를 끝내고 책을 다 낼 무렵에는 아빠가 되었어요. 아주 아주 힘들게.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굉장히 섬세하게 판단해서 받고 또 안 받을 부분은 안 받고 하면서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는 데 시작해서 부모를 이해하는 데 끝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책에서 제가 제가 막 뭐 이런저런 막 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고 오늘 이 책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고 우리의 주제와 만나는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픔, 병, 장애와 정체성. 우리가 아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면 1부의 마지막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고통을 의미로 바꿔내는 사람을 신이 원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의미가 사실 정체성인 거죠. 내가 누군지 답을 찾고 그걸 표현하는 거 그건데요. 자, 아픔과 병과 장애는 정말 큰 고통이잖아요. 정말 큰 고통인데 그것과 정체성의 이제 연관관계를 그것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이분도 좀 천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1번 제가 읽을게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단순히 우리 경험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즉, 선택권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고자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앞에는 말이 좀 표현이 어려워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선택권이 있을 때 인간은 굉장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일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려고 고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대다수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소에는 더 성공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이나 심지어 자기 혐오에 빠진 상황을 견뎌내는 나날들도 많아요. 일상도 많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낙담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이라는 놀랍고도 진화적인 책무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조각들로 우리 결점을 보완한다. 이거였어요. 어, 저도 정말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되고 싶지,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잠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건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연예인,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 예쁜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길 바란다. 그것을 어떨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냐면, 이게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좀 자기애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말을 했을 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난 괜찮다. 나 내 자신이 되지 않겠다. 괜찮다. 가져가라. 바꾸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집에 가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면에서 힘들고 부족하고 막 그런 걸 보면, 그러면 다른 아이로 바꿔줄게. 누가 와서 천사인지 사탄인지가 와서 다른 아이로 바꿔줄게. 너 바꿀래? 이렇게 정말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바꿀 부모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면 계속 질문을 우리 내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밖에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무슨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뭐 언제 결혼을 한 다음에 애는 뭐 한 명만 낳고 뭐 어디 가가지고 살면서 뭐 어떻게 무슨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뭐를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면 행복해라고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고, 이게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한테 물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 행복한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정말 마침내 더 나다운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성별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들이야말로 그런 고민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경험적으로도 느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고, 그런 큰 전제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 다음 문장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게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니까 좀 뭐 편하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게이도 되게 많고 뭐 돈 많은 게이도 너무 많고 뭐 네트워크도 탄탄하고 뭐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얼마나 또 나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사셨는데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 이분 뭐 안 겪은 게 없어요. 난독증에 뭐.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전도사가 아니다. 복음 전도한 전도사가 아니고 내 수평적 정체성이 만인에게 좋아서 모두가 다 게이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인 이런 정체성들이 없어지는 세상은 싫다는 거예요. 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든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든 싫다. 가끔은 그 다양성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싫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이 원하지 않아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세계를. 특별히 누군가 게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게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그리워진대요, 이분.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 거죠. 저도 공감했고. 그리고 이분이 청각장애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이 엄청 성공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반응이 두 가지가 너무 아주 나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은 이제 막 정말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어려서부터 인공 와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청각 이 수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사라지는 거고 이거는 정말 종족 학살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정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정말 이제 아주 첨예하고 섬세하게 생각해 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아 정말 그런가? 이것은 어느 쪽으로 그냥 휩쓸려서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 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을 되게 겪었어요. 그래서 한낮의 우울이라는 또 이만한 분량의 1000페이지짜리 책을 또 내셨어요. 그런데 그 책도 너무나 좋아요. 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신경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에 맞선 나의 싸움은 나에게 의미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아이와 우울증의 유린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될 아이를 놓고서 혹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이것도 되게 솔직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가 그것을 겪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냈지만 어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는 방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청각장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어디까지 내가 그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당사자가 결정해야 되고 그것은 누가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그게 왜냐하면 답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이야기고요. 그 정체성은 이제 명확한데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서 난독증은 질병이었고 개인은 정체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시 내가 난독증을 고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제 그 막 치료를 해서 이제 했는데 난독증이 극복이 안 됐다면 '난독증이 정체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혹시 내가 아예 여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게이라는 건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질병, 극복해야 될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성이 못 돼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 자기 삶과 생각과 결정과 시행착오들 속에서 답을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인데요. 맞죠? 여기. 예. 우리의 부모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은유다. 요컨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려는 대체된 투쟁 방식으로 부모가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한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우리 부모에 대한 은유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부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희망을 복잡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에 대한 은유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부모한테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내가 이제 이것을 존중받으려는 그런 것의 은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막 가끔 그렇게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하면 되는 문제를 제가 이게 자꾸 개인적인 과제고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 왜 사회에다 대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과정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또 특별히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거를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사회에 말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똑같이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피곤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똑같았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정답이 있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열심히만. 근데 너무 다 다르고 내 안에 물어봐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데 공부해야 되고 막 다른 사람들 어떤지 귀 기울여야 되고 이거 너무 피곤하지만 그런 다양성이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이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주가 굴러가는 방식이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어떠냐면 저도 이런 걸 계속 가끔씩 물어보는데 자녀가 행복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보다 불행하더라도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을 더 바랄 정도로 우리는 명백하게 수평적인 정체성을 증오한다. 그런 면도 되게 있죠. 이것도 저도 굉장히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얘가 행복해지는 거 그쪽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남들과 비슷하게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불안과 이런 안전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신뢰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되고 막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안전해지고 싶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보다는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불행해지고 막 이런 거죠. 어렵습니다. 수평적 정체성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 가운데는 그들이 희망을 잃은 채 극심한 비극적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충분히 알지 못해서 미처 원하지 않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중이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수용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거 문장이 좀 복잡해서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수평적 정체성을 가진 아동이 부모가 있어. 나와 너무 다른 아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을 선물인지 숙제인지 받고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볼 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근데 왜냐면 되게 쉬운 경우는 되게 유치한 단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경우는 나랑 진짜 비슷할 때거든요. 난지.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나랑 비슷하고 난지 뭔지 내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그런 이제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귀여워하기는 쉬운데 나와 너무 다른 고통을 숙제로 갖고 태어난 아이를 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돌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 몰라서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아 이제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타자가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그 타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언하신 분들이 이 사 4만 가족 2 만인지 4만 가족 중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 "나는 이런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질 줄 몰랐다." 어. 그래서 되게 이게 수수께끼인데 여기 이 책에 소개된 대부분의 가족들이 피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피했을 어떤 경험에 대해서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신 거죠.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너무 수수께끼다. 정말 신비롭다고 저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해 볼게요. 어 이거 아까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첫 번째부터 그냥 읽어 볼게요. "이례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성향이 뚜렷해지는데 애초에 나쁜 부모가 되었을 사람들은 더 끔찍한 부모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었을 사람들은 대체로 더 훌륭한 부모가 된다." 이런 무서운 말을 또 관찰 끝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부모는 허구죠, 허구죠. 그런 거는 상상하면 안 돼요. 나쁜 일이에요.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은 부모가 신도 아니고 신성함이 담겨 있지만 그거는 정말 신성 모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정말 이렇게 정말 준비가 안 된, 너무너무 안 된 부모들이 있고 우리가 특히 저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그 걱정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이 다 이렇게 멈추면 정말로 제일 준비 안 된 가정부터 그게 드러날 텐데 그 아이들이 어떤 피해와 희생을 겪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자원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수록 그 아이들은 정말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코로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정체성을 지닌 아이, 뭐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이례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정말 그게 너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원이 있고 심리적으로든 자원이 있었던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고 원래 그냥 평범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양육을 잘할 수 있고 아니면 자원이 더 없고 심리적으로든 뭐 모르든 그런 분들은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그다음 문장은 넘어가고 그다음 문장을 또 볼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움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얻지 못했을 지식과 희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 삶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반면에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대요. 이것도 정말 양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완전 발견하고 완전 아무것도 발견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발견을 못하고. 그리고 고통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꺼이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대요. 고통이 반드시 사랑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고통을 암시하고 고통의 형태는 아이와 그 아이의 특별한 상황과 더불어서 변화한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문장의 뜻을 우리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노동이 반드시 사랑을 뜻하지는 않죠. 강제 노역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랑은 노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고통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랑은 고통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가치가 그 고통의 가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분들은 훨씬 더 노동력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돌봄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 이제 그 결론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안고 태어난 아동들을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명백하게 의미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어머니의 아이들이 더 나은 발달 결과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애를 열심히 돌봐서 더 그럼 애가 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부모한테 어떤 압박을 주는 문장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희망의 차이거든요. 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그 과정을 견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네. 마지막 장 거의 다 모든 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건데 페이지는 못 적었는데 대체로 이제 여러 종류의 갈등이 막 생기는데 이런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은 자녀의 장애 정도보다 부모의 대처 능력이나 가족 내 건강한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 부모가 그들 가족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부여하는 중요도 등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장애 정도보다 그 핵심은 부모의 대처 능력,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건강한 관계, 그다음에 부모가 그들 가족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에 얼마나 중요도를 두느냐. 그러니까 외부 시선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와 훨씬 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거기에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외부의 지원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대처 능력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심리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돌봄의 에너지가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 내가 나를 돌보는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있느냐. 이것도 아까 내가 이렇게 똑바로 경계가 생겨야 그 관계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외부 시선에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그 경계선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경계선이 명확하게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외부에 막 흔들리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이런 걱정. 그 걱정만 안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인데 그게 적지 않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아마 근데 여기서 또 스트레스 요소가 나오는 게 제가 제일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아마도 가장 은밀하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친구들과 소원해지거나 친구들의 동정이나 몰이해로 부모가 스스로 그들과 담을 쌓으면서 뒤따라올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일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거 사실은 저도 잘 모를 거잖아요. 여기에 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저는 그냥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대체로 들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냥 굉장히 얕은 편견으로 판단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그들과 담을 쌓으면서 그 네트워크가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표현.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냥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미소 지으면서 괜찮고 행복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매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막 무슨 이거 막 그냥 맨날 똑같은 하소연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 고통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진 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건지, 심지어 희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면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되고 사회에도 그래서 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대체로 선량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아니면 뭐 엄마들도 그래요. 엄마들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만 돌보고 이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하세요. 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들. 뭐 그냥 하는 일 없는데 집에서 편하게 그냥 있다가 뭐 좋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야기를 그것은 신이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인문학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피곤하죠. 나도 피곤하게 만들기 싫고 사실 막 싫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넘어가고 좀 죄송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보면 중요한 말 같아서 잠깐만 보면 뭐만 보면 되냐면 이 요점 정리를 하면 그 밑에 길게 인용해 놓은 문장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의 의료 행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언어라고 한 거예요. 진단, 특히 병명. 왜냐하면 그건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것도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로든 예술로든 어쨌든 어떤 고양된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아까 분노나 울음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멈추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더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돌봄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까지 안 갈 거면 사실 돌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안 하셔도 되는데 돌봄을 이제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볼 거면 좀 끝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때 되게 중요한 거는 언어. 언어는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 진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고통을 막 표현하고 막 설명을 저도 지금 제가 오늘 뭐 틀린 말을 막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서 표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섣부른 예측 때문에 빚어지는 슬픔이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혼돈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우주가 원래 혼돈이었는데 혼돈 상태가 괜찮았으면 혼돈 상태 그대로 뒀을 텐데 혼돈에서 이제 뭔가 언어로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것은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그런 이제 상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 이상 언어로든 특히 언어로 아니면 다른 예술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나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다. 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왔었나 봐요. 아무튼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엄청 A4로 한 10장 정도를 막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붙이면 오늘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조금 압축해서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여기에 담긴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뭐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너무 다 그 각 가정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제가 뒤에 조금 몇 장이 더 있는데 그것은 좀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종이를 만드셨는데 뒤에 있는 건 이제 약간 책 속에예요. 책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화하는 게 나한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여기서 뭐 대단하게 뭐 어디 갑자기 여의도에 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경험을 조금 더 숙고해서 어쨌든 숙고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들이나 책들 이런 거를 몇 개 이제 아까 본문에서 사실 나왔던 책들을 조금 더 정리한 건데요. 그거는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하면 사실 말씀을 막 들을 수도 있고 질문도 제가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흥미로우신지 아니면 약간 졸리신지 그런 게 보여서 사실 괜찮은데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아니면 음소거하고 말씀하셔도 되죠. 네, 그게 편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요청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음소거를 여기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나요? 직접? 아, 네네. 직접 하시면 된답니다. 한 3분 정도 누가 질문을 이게 원래 첫 번째 질문이 나와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뭐 다 아우르시려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었고 어떻게 보면 좀 산만했죠? 그래서 다 아우르는 질문을 하시려면 너무 어려우실 거고 그냥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고민이고 아니면 이 강의에서 기대했던 것들 그런 거 기대가 충족되었든 안 되었든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이에 조금 더 찾아보고 있을게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 어떠세요? 책 보실 마음이 좀 나시나요? 엄두가 좀 나시나요? 책 두께에서 조금 미약하다고 느끼긴 한데요. 맞아요.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따온 거는 약간 사례들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례들이에요, 대체로.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래서 금방 읽혀요. 막 그 아이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활동가가 거의 막 운동가가 되신 분들부터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거의 의학의 그 의학과의 관계도 정말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완전 거부하는 어떤 그런 가정부터 정말로 막 이 애슐리 X라는 예전에 또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 막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의학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고 또 되게 이제 막 만인에게 막 지탄을 받은 대표적인 어떤 그 엄마가 있어요.
거의 욥의 부인만큼이나 욕을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도 좀 잘 읽어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욕할 수 있나?' 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인제 그 이야기들도 있고 뭐 대체로는 그래서 뭐 저도 막 사례들이 근데 너무 많으니까요. 10년 동안 한 인터뷰니까 어 이게 잘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너무 감동적이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인데 이게 첫째도 그랬는데 둘째가 그랬어요. 근데 첫째는 오히려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괴롭지만 단순했다고 해요, 이분은. 근데 둘째는 4 번을 말을 했어요, 4 번. 걔가 그때가 한 이를테면 이를테면 뭐 7-8 살이라고 치고 8년 동안 4번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런 아이가 더 정말 어둠 속을 너무 헛되이 헤매는 거죠. 헤매는 과정이나 다름이 없다. 4번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얘가 또 말을 할지 모르고 막 뭘 더 해 줘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 이야기도 너무 제가 그랬고 음.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빠졌네 진짜. 제가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인제 그런 좀 쉬운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좀 쉬운 그냥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잘 못하는 게 또 괜찮거든요. 애가 잘 크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약간 방치가 있어야 애들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라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 과정이 좀 잘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그 예전에 어 저의 저를 이제 봐 주시던 분이 어 이제 되게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러 좋은 경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렇게 부모가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이렇게 애착이 사실 이렇게 뭐 있다거나 뭐 이렇지 않아서 부모를 이제 굉장히 잘 분리가 잘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지 않고 오히려 너무 부모에게서 분리가 안 되고 어 그런 경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빨리 내가 좀 부모가 못해도 되게 이제 굉장히 위로하는 말들이 많아요. 언어들이 뭐 "아 그래야 애들이 잘 큰다." 뭐 이렇게 "아유 뭐 괜찮아." 이러는데 사실은 인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그 경계선이 이렇게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 근데 막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런 게 항상 불안이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여기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부모님들의 이야기 음 그리고 사실은 인제 돌봄이 자기 치유, 자가 치료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건 정신분석가들도 얘기하고 심리학자도 얘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인간의 양육이 일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관계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180도 전환이 일어나서 자식이 막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이런 게 생기면서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자존감, 효능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호 의존성이 그 리듬도 조금 다르죠. 그쵸?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훨씬 더 좀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질문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그 뒤에 했던 거 그냥 마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정리를 좀 해볼까 봐요. 그 뒤에는 책들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거기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나왔던 줄리아 카메론이라의 아티스트 웨이가, 저도 사실은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좀 저처럼 힘들어하는 그 어머님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모여서 책을 읽고, 또 우리가 사실 또 아이들 때문에 이제 또 어려운 거니까 아이들을 또 내팽개치고 만날 수는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만나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숲에서 만나서 아이들은 놀고 저희는 책을 읽고, 뭐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모임을 꾸준히 한 오래 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이런 책을 읽던 분들이 아니에요 전혀. 막 처음에 충격받으신 거예요. 막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 막, 이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책을 그냥 구입을 제가 단체로 했거든요. 그래서 돈만 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벽돌 같은 책들이 막 오니까 막 이거 다시 대학 가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다들 엄청 깜짝 놀라셨고,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난 태어나서,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정말로 놀랍게 잘 읽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꼭 뭐 다 읽어야 되는 거가 아니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읽을 만큼 읽고 뭐 저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아티스트 웨이는 이제 사실은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막 그림 그리거나 막 뭘 쓰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30분 정도. 이제 그거를 정말 꾸준히 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봤냐면, 이 책은 이제 돌봄이랑 어떻게 연관을 시켰었냐면,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존재가 아닐까? 우리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 정말 창조적인 사람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 왜냐하면 돌봄이 그런 정말 예술적인 어떤 활동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든 아주 가볍고 우스워 보이고 간단하더라도 뭔가 그런 걸 좀 생활에 넣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때부터 끼적끼적, 아까 그런 할머니들 진짜 그림 저 못 그리잖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사실 처음 그려본 거예요. 뭐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뭘 이제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죠? 근데 어른들한테 또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아이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걸 막 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내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읽기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든 여자든 우리 안에 남신들도 있고 여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신들 책도 있고 남신들 책도 있거든요. 근데 남신들 책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신들 책을 이제 또 어머님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서로의 그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되게 다를 때 더 다른 것을 좀 열등한 것으로 느끼거나 좀 나쁜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이것이 다 어떤 여신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열린 태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거 책도 같이 보니까 서로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책은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3개만 갖고 왔는데, 이제 아까 위에 이야기를 조금 많이 못했는데, 이제 표현해야 된다까지만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또 오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많이 빼먹었는데, 이야기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뭔가. 내 이야기가 뭐 때로 바뀌죠. 저 아까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뭐 야곱의 이야기에서, 욥의 이야기에서, 뭐 있던 여신들의 이야기에서, 막 그런 데메테르 여신의 이야기에서, 뭐 이난나 여신의 이야기에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다 원형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어떤 그 삶의 경험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라도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달라 보이더라도 거기 우리 저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 형제 민담집을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이거 이제 되게 읽다 보면 막 엄청 끔찍한 이야기들 많아요. 막 엄마가 막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간주 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막 그 아이가 막 아이를 뭐 계모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숲으로 끓여가지고 아빠가 먹은 막 이런 잔혹한 이야기인데,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굉장히 뭔가 이제 원형적인 것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동물성을 갖고 있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집돼 있는 민담집을 읽었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림책에는 뭐 전설, 민담 이런 거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이제 잘 각색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같이 읽다가 되게 많이 힐링이 되시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따로 읽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3권 좀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진짜로 갖고 온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정말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센터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아까 초반에 조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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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맞다. 아까 하나도 안 들리셨잖아요. 잠깐 말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중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네, 우리가 이제 애초에 이렇게 기획을 했던 의도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하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하고 서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이렇게 꺼내는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 약간 수직선을 가고 있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돌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힘이 상호 돌봄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이걸 기획을 하면서는 당사자, 소위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와 양육하는 부모님, 그리고 돌보고 있는 종사자, 이 세 사람들이
서로의 힘을 키워서 상호 돌보는 관계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이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쪽에서는 돌봄의 가정에서 돌봄으로 애쓰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이 돌봄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부모님들께 "그러면 부모님들은 진정으로 힐링되고 필요한 돌봄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잘 돌볼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개체들이 서로 자기 자신의 어떤 돌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 돌보는 힘의 원천이고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했던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우리 기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적에 이 직원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었고 제 자신도 그 영국에 있는 캠프일에서 그 너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도 바뀌고 이래서 힘들어 쓰러져 있을 적에 저를 위로하고 돌봤던 사람들은 바로 정신적인 관계로 맺었던 그 장애인 패밀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은 저에게 "내일 내가 영화 볼 파운드 1 파운드를 대신 너를 위해 내줄게." 이렇게 저를 위로했던 그 따스한 말, 배려, 돌봄, 진정으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편안한 정서적인 일상이 결국은 그 힘을 갖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분은 그런 면에서 그 유명한 그 배려의 말들, 따뜻한 배려의 말들의 작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유승현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은 실제로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부모님들에게 우리 정말 어떻게 서로 그 돌봄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는 이미 여러분께 홍보되었지만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박승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개발하신 자료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과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어떤가?" 이렇게 해야지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돌봐줘야 그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상상만 했는데 아주 첫 단추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밝혀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척도를 개발한 것과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아직은 첫 단추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양쪽으로 드러났지만 질적인 것들도 첨부해서 좀 더 시사성을 갖고 우리가 더 많은 공론의 장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오늘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작가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무슨 그 심야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같고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주 사용하는 말들도 그것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 지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서로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쉼없이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김희진 작가님께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인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신청하신 분들께. 예. 혹시 좀 더 한 번 더 들어서 깊이 있게 가져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